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은 사명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명대사께서 출가하시고 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 부분까지 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오늘은 사명대사가 어떤 전쟁 중에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명대사께서는 이제 스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남다른 생각이 좀 남다르신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오직 전쟁에 이기는 것이 이제 목표였지만 스님께서는 스님이다 보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목표라. 그러려면 중요한 것은 전쟁이 얼른 멈추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당신의 목표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전쟁이 막 발생하고 그때 이제 사명대사께서는 승병을 함께 이제 거느리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주요한 장소가 평양성, 그 다음에 노원평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다 모두 이제 이기거든요. 노원평 전투, 노원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노원평이야. 노원구, 지금의 노원구예요. 제가 지금 사는 절이 그 노원구에 있는 학도암인데 그 앞에 거기가 사명대사께서 전쟁을 수행하셨던 곳이죠. 지금 그곳에 또 뭐가 있어요? 태능이 있고 그리고 태능 옆에는 육군사관학교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육군사관학교가 거기 있는 것도 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태능도 중요한 장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태능에 문종황후 묘가 있거든요. 문종황후가 어떤 분이시냐면 보우 스님을 그러니까 문종황후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그래서 스님들을 이렇게 승과도 부활하고 그리고 이제 봉은사에서 승과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또 보우 스님 보고 이렇게 봉은사 주지를 맡아서 성교 이제 교종의 대표가 되도록 하시고 불교를 부흥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문종황후가. 그 불교 부흥운동 때문에 이제 발탁된 분이 두 분인데 바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되는 거죠. 두 분 다 승과에 자원급제를 하시거든요. 보우 스님이 아니었다면 또는 문종황후가 아니었다면 그 임진왜란에 큰 공을 세운 사명대사, 서산대사 이분들이 이 세상에 나오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종황후가 돌아가셔가지고 묻혀 있는 곳이 또 태능이에요. 그 지역도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표. 남과는 조금 다른 목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시냐면 사신 역할을 이제 하러 가세요. 평화회담, 강화회담 이게 만나는 것들을 주로 합니다. 근데 사실은 외병의 장수와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내놓아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뜻이 맞지 않으면 보통 옛날엔 사신을 죽이는 것으로서 그 거부한다라는 걸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명대사께서 만났던 분은 가토기요마사라는 왜군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생포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강화회담, 임진왜란이 교착 상태 이제 그 명군이 오니까 교착 상태에 빠져가지고 전쟁이 좀 이제 지지부진 서로 밀고 당기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서로 회담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회담을 할 때 조선은 뺐어요. 그러면 회담을 누구랑 했느냐? 명나라와 그 일본이 같이 했습니다. 두 나라가 직접 회담을 하고 전쟁터가 된 조선은 거기에 목소리를 낼 입장이 아니었던 거죠. 이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지. 이것 자체가 당시에 그 왕과 신하들이 제할 일을 못했다는 거고
얼마나 약했으면 그런 대접을 받나.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하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다른 거죠. 양쪽의 정보를 좀, 회담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회담 정보를 알고 싶어서 누굴 보냈느냐? 사명대사가 가는 거예요. 스님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또 죽을까봐 그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참 큰일입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러니까 아마 침입을 당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사명대사가 가서 가토 기요마사와 회담을 해요. 근데 회담을 하는데 정말 그 가토 기요마사는 불자였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는 당시에는 가토 기요마사하고 그 또 라이벌인 또 장수가 있어요. 거긴 또 카톨릭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명대사께서는 이왕이면 대화가 그래도 통하는 불자한테 간 게 안 낫겠어요. 그래서 가토 기요마사를 이제 만나가지고 회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래도 불자니까 스님에게 좋은 말 듣고 싶잖아요. 듣고 싶어서 휘호를 한 글자 써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뭐라고 써주시냐면 다른 이의 것은 한 터럭 많지도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글을 써주세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조선을 침략하는 것이 잘못됐다. 얼른 물러나라라는 의미잖아요. 누가 봐도 아는 거지. 근데 그런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스님이니까 하시는 거지. 보살심으로 목숨을 내놓. 당신의 명분은 사람을 살리는 명분이니까. 당신 하나 사람 수백 수천 수만을 살리다가 당신 한 번쯤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건 보살행의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런 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요마사가 또 물어봐요. 조선에는 혹시 보물이 어디 있냐고. 내가 그 보물을 갖고 가고 싶다. 그러니까 조선에는 없고 일본에 있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조선에서는 가토 기요마사를 말하면서 당신의 머리를 보물로 여긴다. 그러니 당신이 일본 사람이니 보물은 일본에 있다라고 한 거예요. 정말 대놓고 당신의 목이 우리한테는 보물이다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겠어요. 그 전쟁의 와중에 그 소리를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스님께서는 충분히 이런 회담에 나설 수 있는 당당하게. 원래 회담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게 1대1로 이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 몫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위축이 돼 있거나 겁이 나 있는 상태면 거의 다 뺏기고 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불평등 조약이 맺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가토 기요마사라는 장군한테는 스님의 이런 모습이 되게 좋게 보였던 거예요. 아, 기계가 보통뿐이 아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 사람을 살리는데 그 당당함은 그 드러나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이 겁먹은 건 드러나듯이 당당함도 저절로 드러나요. 스님은 두려워하는 바가 없었어요. 뭘 두려워하겠어? 또 뭐 당신이 하는 일이 뭐가 잘못된가, 부끄러운 일인가? 아무리 봐도 잘못된 일이 없고 아무리 봐도 부끄러운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토 기요마사가 일본과 명나라가 서로 오고 가는 이야기 한 7가지 정도의 그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을 대신 전해줍니다. 그 사명대사였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 들어보니까 좀 회담이 조선은 굉장히 불리한 내용들이 들어있어. 뭐냐면 명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반은 명나라가 갖고 반은 일본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조약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조선의 왕자도 일본으로 보내라. 그 중국의 공주도 후궁으로 일본으로 보내라 이런 게 돼 있어. 근데 이제 명나라 사신이 보니까 이게 자기는 사인했어. 이제 황제한테 보여줘야 되죠. 근데 그대로 보여주면은 뭔가 내 딸을 보내라고 하면서 뭔가 혼날 것 같아. 그래서
위조를 합니다. 위조를 해서 그 풍신수길이 다 그걸 받고자 한다. 그러니까 왕의 칭호를 받고자 합니다. 뭐 이렇게 써서 위조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라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또 다시 위조를 해가지고 아주 기뻐했습니다라고 또 답신을 보내. 지 마음대로 보내는 거야. 그 당시 외교가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담이 깨지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까 어떻게 화가 나지. 그래서 재침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정유재란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일종의 한 몇 년간 휴전이었다가 다시 전쟁이 나는 게 정유재란이고, 이때 정유재란은 그 분노에 찬 전쟁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학살과 왜 대규모 학살이 일어나냐면, 그전에는 일본 내에서 전쟁은 장수만 잡으면 끝이에요. 장수가 합력하면 의병 그런 거 없어요. 승병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군대끼리 부딪히면 끝이야. 근데 조선에서 전쟁은 어떻게 됐었죠? 갑자기 뜬금없이 스님들이 와서 총칼을 휘둘러.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병사가 돼서 공격을 해. 이거 완전 전면전인 거지. 누가 병사이고 누가 민간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전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조선왕을 잡으려고 했는데 조선왕은 뭐 끝까지 도망을 가고, 일본은 그렇게까지는 도망 안 간다 해요. 지면 항복하고 강화 조약하고 뭐 강등되고 신분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다는데, 그 왕이 도망간다는 거를 일본은 상상을 못했다고 그래. 그것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크게 당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과의 전쟁 중에 이제 교훈은 뭐냐?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 거지. 왜냐하면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거니까 다 죽이는 거지. 엄청난 이제 대학살이 일어나고, 더불어서 10만 명가량의 포로가 일본으로 이제 피납이 되게 돼요. 피납이 돼서 이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아주 그 전쟁의 최악인 전쟁이 이제 정유재란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또 이순신 장군과 그리고 또 이임진 왜란을 통해서 나름의 그 전쟁의 노하우를 경험을 쌓았던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전과는 좀 달랐죠. 전쟁의 양태가. 그래서 쉽지 않은 전쟁이었는데 그 와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망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일본의 권력을 잡으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니까 철수를 다 했어요. 철수를 싹 해서 전쟁은 끝났는데 군대만 빠졌지 서로 재침 안 하겠다, 전쟁 안 하겠다, 뭐 이런 휴전 또는 정전 협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약간 살짝 불안해. 언제 또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당시 조선은 그 위에 여진족들이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강성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일본과 또 뭐 여진과 이렇게 동시 두 개의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여력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좀 강화를 하고 싶은 마음, 정전협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는데, 또 그걸 요구한 이가 또 대마도의 도주가 그렇게 정전협정하자고 그랬어. 근데 정전협정을 하는데 대마 도주랑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선조가 또 한 분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냈겠어요? 사명대사를 또 보내죠. 왜냐? 딴 사람은 갈 사람이 없어요. 그 사명대사가 그 일본으로 갔을 때 그 이제 실록에 글을 쓰는 사관이 자기가 토를 달아놓은 게 있어. 자기 의견을 달아놓은 거지. 뭐라고 써놨냐면, 조선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왜군 장수와 이야기를 나눌 이럴 사람이 이렇게까지 없어서 승려한 사람에게 나라를 다 맡기는가, 이렇게 한탄하는, 자기 자조의 한탄인 거지. 자기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불교를 탄압하고 스님들을 무시했는데 막상 큰일 터지니 유학자들은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스님들한테 도움을 발해야 되는 처지를 스스로 한탄한 글이 써 있어요. 사명대사가 갑니다. 사명대사가 가서 대마 도주하고 이제 의견 교환을 해요. 이제 주요한 의견 교환은 조선인 그 피납자들, 피로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을 좀 돌려보내라. 그리고 전쟁은 더 이상 멈추자. 뭐 이건 의견 교환했는데 도주하고 이거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마 도주가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얼른 또 답을 보내요.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사명대사께서 일본에 가십니다. 일본에 가셔가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회담을 해요. 그래서 대략 한 3,000명 정도의 포로를 풀어주겠다. 그리고 또 전쟁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돌아오시죠. 그러니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사명대사의 어떤 그런 인격에도 굉장히 감복을 하고 또 일본 안에서 사명대사께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과 교류가 있었어요. 스님께 막 글도 청한 분도 있었고 일본에서는 송운이라는 법명으로 기록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선과 일본 이 오랜 거의 7년에 가까운 이 수많은 사람이 피 흘린 이 전쟁을 멈추게 하는 데는 사명대사의 공이 가장 크다. 공이 이렇게 큰데 기록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그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기록에 사명대사의 기록이 상당히 분량이 적습니다. 제가 볼 땐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유학자들이 본인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스님의 공적을 낮춘 거지. 근데 민간인들은 다 알았어요. 민간인들은. 그래서 삼정승보다 스님 한 분이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사명대사에 대한 우리 되게 수많은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일본에 갔는데 뭐 불구덩이 속에서 또 당신은 방 안에 밖에서 불을 그렇게 떼고 방 안에 있으면서 나중에 뜨거워서 죽었지 싶어서 문 열어보니까 아우 너무 춥구나 이런 얘기가 다 나왔던 것은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었고 그리고 스님이 죽음을 불사한 일이었잖아요. 정말 전 그게 신통이다. 죽음, 내 목숨 하나 버린 마음이 거의 신통묘용이 아니겠느냐. 원래 대마도에서 외로 가라 이런 명령이 없었어요. 당신 스스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당시 그 대표를 만나서 협상을 잘 마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스님의 중생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보살심,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승병장으로서 이렇게 사명대사를 너무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살생을 한 거니 업이 되네 안 되네 갖고 논의하지만 스님이 전쟁에 나선 것도 중생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리고 막상 전쟁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에 나섰지만 그 이후에 한 행동들은 다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강화회담에 나서신 것이다. 그것도 수차례 심지어 일본까지 가면서 누가 일본까지 가서 그렇게 회담을 합니까? 아무도 한 이가 없습니다. 사명대사만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당신은 명분이 있는 거죠. 당신은 목숨이 두렵지 않아요. 목숨 잃는 것이. 왜? 중생을 살리는 일인데 그게 어찌 두려운 일이 있고 어찌 무서운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스님은 정말 대자비의 화신이시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중생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에 나서셨고 또 전쟁을 멈추게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불자님들 이제 오늘 저번 시간과 연이어서 사명대사 스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스님으로서 정말 살생의 업을 지고자
그것도 큰 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큰 결심을 하시고 중생을 살리기 위한 일에 나서셨던 스님의 그 보살과 같은 그 마음은 정말 세세생생 두고두고 칭송받아야 할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 속에 들어있는 우리 훌륭한 스님들의 진실된 모습, 또 자비의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우리 불교 TV를 통해서 여러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도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불교 TV ARS 많은 후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